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오늘은 12월 31일 2018년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 주 한 주 주간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KTV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하여간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판데글랑군 안예르 비치 그리고 짜리타 비치 이어서 단중 레숭 리조트에 밀어닥친 연말 쓰나미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금년을 마감해야 하는 어떤 그 즐거운 뉴스보다는 제가 KBS 기자들과 취재를 하고 느끼고 본 바를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내지 4시간 거리에 있는 판데글랑 짜리타 해변 쓰나미 현장을 KBS 텔레비전 방콕 특파원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들어가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쓰나미 피해 현장으로 가면서 우선 먼저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엘리사 리조트로 갔는데요. 그곳은 아무 피해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이상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호텔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무서워서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호텔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시 안예르 비치 쪽으로 내려갔지만은 거기도 역시 쓰나미 피해는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게와 호텔 그리고 모든 리조트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문을 닫고 있어서 아주 한적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안예르 비치를 지나서 한참 더 내려가니까 짜리타 해변의 한 농기계 전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그곳에 전시해 놓고 있던 농기계들이요 저 멀리 논바닥까지 밀려가서 이리저리 나뒹굴고 또 자동차 한 대가 처박혀 있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진 집들의 잔해와 이리저리 뒤엉킨 농기계들을 둘러보고 그 옆에 통째로 넘어진 집으로 가보니까 거긴 더 엉켜 있고요. 양계장으로 생각되는 커다란 집이 무너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노란 병아리들이 지붕 위로 올라와서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계장 주인과 두 아들은 먹이를 달라고 우는 병아리들을 돌보기보다는 납작하게 부서져 버린 집을 이리저리 헤쳐가면서 그래도 뭔가 쓸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참하리 많지 어지럽게 얽혀있는 짜리타 해변을 뒤로 하고 저는 라부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라부안이라는 곳은요 세랑에서 판데글랑 깜풍 두리안 마을을 지나서 단중 레숭으로 내려가는 길목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작은 도시의 하나입니다.
라부안 시장으로 또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도 안예르처럼 그리 큰 피해는 없어 보였고 그저 마을 전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구호품을 받고 있는 포스코 반투안 쓰나미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길은 친인척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사상자와 부상자를 열심히 실어 나르고 있는 앰뷸런스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븐틴 그룹 사운드가 베렌 전력회사 직원들을 위한 밤 공연을 하다가 그만 변을 당한 바 있는 단중 레슨 리조트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요, 그 아름답던 리조트 내부는 아랑곳 없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첫날 취재 스케치는 이렇게 마치고 다시 찔레곤 호텔로 돌아가서 하룻밤을 쉬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나크라카타우 섬으로 가는 배를 수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세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선장이 가는 데만 5시간 내지 6시간 걸린다고 해서 우리는 아나크라카타우로 가는 배를 포기하고 다시 취재 현장인 안예르와 그리고 짜리따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은 조코위 대통령이 이미 짜리따 그리고 라부안 안예르 비치를 지나간 후라서 그런지 길은 군부대 중장비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고요. 그 중장비들이 무너진 집들의 잔해를 치우느라 상당히 길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비는 하루 종일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도 도로 곳곳에선 군부대에서 나온 군인들이 중장비를 웅웅대면서 쓰나미 잔해들을 열심히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부서진 것이라고 그냥 치워버리지 않고요. 하나둘씩 그저 쓸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모아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그런 것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주변 모든 리조트나 호텔 그리고 식당들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람 하나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잘 지은 집들은요, 그래도 잘 견뎌낸 곳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리조트의 담벽이 무너지고 전봇대가 무너져서 전기가 끊기고 또 전화도 해야 되는데 인터넷도 안 잡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쓰나미도 쓰나미지만요, 이곳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으로 관광객들이 이곳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판데글랑 쓰나미는 이제 지나가고요. 인도네시아 지질기상청은 지난 25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쓰나미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집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망자가 429명으로 집계를 했고요. 실종자 154명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부상자가 1,459명이나 되고 이재민은요 한 5,665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고요. 또 가옥 882채, 호텔과 빌라가 73채, 길가에 있던 가게가 60채, 그리고 어선 434척이 파괴되거나 파손되었다고 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마을은 장례를 치르는 행렬이 보이고 있었고요. 현지 클리닉과 보건소 앞에는 부상자 치료를 위해서 수많은 이재민과 관계자들이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나 관공서에는 이재민 구호품을 나눠주기 위해서 무슨 물건인지 가득 쌓아놓고 그것을 배분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사망자가 더 나올 것, 그러니까 실종자가 약 150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쓰나미 원인이 뭐냐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저 그것 같다고 화산이 터져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문들은 그것 같다고 화산이 터지면서 경사면 산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해저에 흙이 많이 쌓이고요. 바닷물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큰 파도를 생성시켰을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주민들과 거기에 왔던 관광객들은 해변에 서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저 건너 바다 한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대 같은 불꽃을 사진으로 찍어보고 또 그것을 즐기고 또 어떤 분들은 이간바가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들면서 파도다 이렇게 하면서 한참 마을 쪽으로 뛰어갔던 것이 그날 저녁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인 관계인데요. 이미 제가 안예르로 가기 전에 한 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던 한국인 가족 두 가족이 맨발로 자던 리조트를 빠져나와서 고지대로 피신을 하다가 구조됐다고 하는 소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알리사 호텔은 가보니까요, 아무 피해도 입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나미가 났다는 보도와 함께 연말 예약 손님들이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직원들이 나오질 않아서 호텔은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포스코 제철소와 롯데케미칼 건설 예정지도 이상하리만치 아무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풍과 조류가 해안선과 직각으로 만나지 않고요, 그저 비스듬히 파도가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안예르와 짜리따 비치 그리고 딴중 레승에 밀어닥친 쓰나미 취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직접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부자와 족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부자와 족자의 머라피 화산도요, 연일 용암을 흘러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2주 동안 족자의 우뚝 선 머라피 화산 내부에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충돌하는 것 같은 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용암을 토해내면서 울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요, 머라피 화산의 용암이 슬레이만 쪽, 깔리우랑 쪽이나 끄타파스가 있는 쪽으로 흘러내리지는 않고요, 단지 클라텐 쪽의 깔리 겐돌이라고 하는 쪽으로만 흘러내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용암이 흘러내리는 광경은요, 캄캄한 밤에 보게 되면 상당히 장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깔리우랑이나 깔리 겐돌에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 있는 지하 벙커는요, 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용암이 갑자기 흘러내린다고 했을 때 그런 벙커에 여러분이 들어가선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역명을 좀 살펴보면요, 깔리라고 하는 것은요, 개울이나 계곡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랑의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겐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젠돌이라는 데서 변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가보면요, 젠돌이라고 하는 마실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쌀가루에다가 야자 설탕을 넣고요, 물이나 야자물, 그러니까 산탄으로 비벼서 마치 우리나라 경단같이 만드는 민우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솔로 같은 자바 사람들은요, 그쪽 사람들을 오랑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웡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바에서는 웡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anah air ku tidak lupakan, kan terkenang selama hidupku. Biarpun saya pergi jauh, tidak akan hilang dari kalbu. Tanahku yang ku cintai, engkau ku hargai. 다음은 CPU 얘기입니다. 퍼르타미나 인도네시아 석유공사가 팜유를 가지고 옥탄가 90짜리 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공개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말하자면 유황 함유량이 낮은 친환경 CPU 가솔린과 가스를 만들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단지 바이오 디젤이라 해서 맥시멈 20%까지 CPO를 디젤 위에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가솔린과 가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옥탄가가 90 미만인 것이 문제인데요. 곧 92짜리 옥탄가 가솔린 그리고 가스를 만들 것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퍼르타미나 석유공사가 이 CPU 가솔린과 가스를 옥탄가 92까지 끌어올리는 테스트를 성공하게 된다면 하루 73만 6천 배럴의 원유 수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1억 6,300만 달러를 전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년까지 하루 3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루 482만 배럴의 휘발유하고 540만 톤의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CPO로 대체만 할 수 있다면요, CPO도 증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인도네시아 CPO 생산량을 보면요, 대략 4,198만 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7%만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도 15%만이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식용유 등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5%로 올려서 1380만 킬로리터의 바이오 디젤의 연료를 생산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크게 전략할 수 있는, 기름을 크게 전략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정부 규정도 바꿔야 하겠지만은 CPO를 가공해서 가솔린이나 혹은 천연가스 또 바이오 디젤의 연료를 제조하는 비용이 국제 유가보다는 저렴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겠죠. 특히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비보다 더 싸야만 하는데 그럴 수가 있을지 그것이 크게 걱정됩니다.
다음은 자카르타시 교통 대책인데요. 자카르타 시 교통당국은요, 2018년 말까지 임시로 연장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 홀짝제 제도를 2019년에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ERP 같은 새로운 교통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홀짝제를 더 연장하거나 아예 이 제도를 고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시당국은 지난 아시안게임 때 홀짝제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66%가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73.1%가 그 제도에 찬성을 한다. 아주 적극 찬성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72% 정도는 그저 좋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8.6%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홀짝제는 계속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카르타 교통당국은 적용 시간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아침 출근 때 혹은 퇴근 때, 그러니까 06시부터 10시까지 적용을 하고 저녁 퇴근 때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홀짝제를 실시할 것이냐를 놓고 시 당국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보다 적용 도로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코린도 빌딩 앞 사거리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입구하고요, 슬리피 사거리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짧은 구간이지만은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홀짝제를 적용하니까 수많은 자동차들이 거기서 교통경찰에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 혹은 정가랭 공항을 갈 때에 여러분도 그곳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럼 금년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소식을 연말에 전해드려야 할 텐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반데글랑 쓰나미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교민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슬픈 소식이라도 전해드리면서 금년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2018년을 잘 보냈고요.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2019년에도 주간 뉴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